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루 P 레이쇼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400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의 어닝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트루 P 레이쇼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P 레이쇼를 보게 되면 P는 주가를 의미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 모두가 동의해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수치이죠. 이 뒤에 나오는 E가 어닝입니다. 이 어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게 과거의 어닝을 바탕으로 P 레이쇼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지금 P 레이쇼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지나간 어닝을 P 레이쇼 어닝에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냐면 과거에 나왔던 어닝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주가 같은 경우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닝보다 중요한 게 미래의 어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어닝을 모르죠.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어닝에 대한 예상치를 컨센서스로 빌려서 어닝에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어닝 예상치와 실제 어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으며 일정 수준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2P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미래에 나오게 되는 4개의 어닝을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하고 당시 주가를 미래에 발표되는 4개의 어닝의 합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얼마의 P 레이쇼가 나오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또 이 P 레이쇼와 관련해서 흔히들 하는 실수가 절대적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해서 보일 수 있듯이 P 레이쇼에 들어가는 어닝은 단 4개 분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의 어닝을 사용하든 미래의 어닝을 사용하든 4개의 분기의 어닝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단 4개의 분기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4개의 분기 어닝이 높으면은 또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그 4개 분기 이후의 어닝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또한 가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분기 어닝으로 잡아낼 수 없는 비율이 바로 이 P 레이쇼에서 프리미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료에서 계산된 트루 P 레이쇼를 보게 되면 2023년 3분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3년 4분기 어닝, 2024년도 1, 2분기 어닝과 3분기 예상치 어닝을 활용해서 이제 트루 P 레이쇼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 4년간의 기간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트루 P 레이쇼 같은 경우 항상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편차가 어느 정도 크고 낮을 때는 30대일 때도 있었는데 높을 때는 170까지 갔다가 중앙값으로 봤을 때는 71.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 4개 분기 어닝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이 프리미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한번 실제 테슬라가 보여줬던 어닝을 바탕으로 트루 P 레이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024년 2분기부터 2023년 3분기 이 과거 1년간 4개 분기의 어닝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분기의 어닝을 합하게 되면 $2 34센트가 됩니다. 이 미래 4개 분기의 어닝을 적용하는 시기가 바로 2023년도 3분기 어닝이 발표되기 이전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3분기 어닝이 발표되기 이전에 조금 주가가 높았던 게 9월 중순 $276입니다. $276를 지난 앞서 계산하였던 $2 34로 나누게 되면은 117.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이 117.9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테슬라에게 프리미엄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이게 기업에 따라서는 역프리미엄이 존재하기도 하죠. 지금 당장 과거 4분기의 어닝은 좋았지만 혹은 다가올 4분기의 어닝은 좋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그 이후 미래의 어닝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된다면 P 레이쇼는 훨씬 더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론이 가진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인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수준의 P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은 무엇인가? 무엇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P 레이쇼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2분기에서 벌써 확인하였던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에너지 부분 매출이 크게 점프하였고 마진 자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었죠. 이런 3빌리언 달러라는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올해 계속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닝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3개월 만에 45% 완공이 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며 초기 물량으로 연간 1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기가 상하이에서만 2.5빌리언 달러라는 에너지 매출이 매 분기에 미래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지난 분기에 발표되었던 어닝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3배 이상 생산량이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있으며 또 동시에 연말이면 수익성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벌써 많이 생산하고 있고 많이 판매되고 있고 지난 2분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트럭으로 등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판매되었던 기록이 약 8,500여 대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2배에 가까운 판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빈 넘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빈을 보게 되면은 29,000 정도인데 이 수치가 정확하게 판매량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판매되었던 이 11,500대 정도를 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3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16,000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 판매 3분기 기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어닝 자료에서는 4분기부터 사이버 트럭도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번 3분기도 수익에 아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매출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면은 조금씩 손실을 보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3분기 그 손실 자체가 거의 사라지거나 또 4분기가 되면 거의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완전체 4680 대량 생산이 예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닝콜에서 나왔던 자료이죠. 완전체 4680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 시점부터 외부 기업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의미 있게 낮은 비용을 지불하며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완전체 4680 같은 경우 앞서 살펴봤던 사이버 트럭 판매나 에너지 부분과 비교한다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지만 크게 테슬라의 경쟁력을 올려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키워주는 부분입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5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는 저가형 모델입니다. 지난 분기에 나왔던 내용이죠. 2025년 상반기부터 첫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나왔을 때 그 파급력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모델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국가이든 차량 판매 가격이 낮을 때 그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순간 모델 Y나 모델 3 파급력보다 2배 이상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생산 시작 시점이 2025년 상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벌써 대량 생산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하였으며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사이버 트럭과 같은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차량 역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저가형 모델 생산 같은 경우는 임팩트는 아주 크고 불확실성은 아주 낮은 이벤트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일단 테슬라 차량 평균 판매가가 감소하였고 지금 또 할부 프로모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 관세가 그래도 예상보다 낮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부터는 추가 관세가 붙는다라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와 비교해보면 그 무게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프리미엄에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는데 테슬라의 AI 역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가 텍사스 슈퍼클러스터 사진이죠. 이 사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큰 두뇌입니다. AI 트레이닝을 위한이라는 답변을 남깁니다.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AI 트레이닝입니다. 단순하게 자율주행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리미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자 FSD이죠. 이 FSD와 관련해서도 오늘 또 추가 버전이 배포가 되었는데 오늘 배포가 된 추가 버전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드웨어 3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의미가 큰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3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 전체 8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량은 하드웨어 4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드웨어 3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롭게 나온 FSD 버전 같은 경우 매개 변수 크기 자체가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하드웨어 4에 먼저 적용이 되었죠. 모델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낮으면 돌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최적화를 통해서 하드웨어 3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거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을 올려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정교함을 활용해서 이전 하드웨어를 통해서도 훨씬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게 최적화하였다. 상당히 뛰어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 중 하나입니다. 또 사이버 트럭에 FSD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9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아쇼크가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버전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에는 주차 보조 프로그램이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FSD 빠르면은 올해 말부터 그리고 2025년이면은 충분히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살펴봤던 기사 중 하나가 웨이모가 매주 10만 대의 로보택시 운행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700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웨이모보다 10,0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 모두가 FSD를 구매해서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700만 명의 사람이 모두 다 로보택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기존 테슬라 차주분들이 FSD를 활용해서 로보택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것은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로보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대부분의 로보택시 운행이 테슬라 내부 차량을 통해서 운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행이 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게 될지는 냅킨 매스를 돌려봐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혹은 자율주행 완성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크게 점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거의 다 현실화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4680 대량 생산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높은 거였는데 만약 FSD가 완성이 되게 된다면 그냥 게임 자체가 이 다른 모든 것들이 우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걸 지켜보는 게 가장 흥미로운 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봤던 다른 부분에서 탄탄하게 그 밑바탕을 깔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 나면 프리미엄이 사라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테슬라의 프리미엄을 지켜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 또 확대를 준비 중인 이 세미트럭 자율주행이 완성되게 된다면 세미트럭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세미트럭과 자율주행의 결합은 미국 내 물류 산업의 혁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차나 비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많은 물류품들이 세미트럭으로 옮겨가게 되며 그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자율주행만으로도 좀 상상하기 힘든 시장 가치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옵티머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핸들 조작과 페달 조작 두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일론이 말한 것처럼 테슬라에 두뇌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죠. 자율주행 완성 다음에는 휴머노이드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이 자동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노동 시장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옵티머스까지 현실화된다, 즉 그 시점에서는 테슬라 주가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테슬라에 투자를 하면서 또 적립을 해 나간다면은 본인의 관심사가 주가가 될 수 없을 만큼 부를 축적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일론이 단순하게 자율주행 트레이닝이 아니라 AI 트레이닝을 위한 큰 두뇌라고 표현을 하였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간의 시너지가 미래에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 내부와 관련된 부분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엮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며 두 번째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생각만으로 마우스 조작은 벌써 증명이 된 상태였고, 이제 단순하게 이런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생산성과 관련된 작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마우스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까지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거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도 이게 생각처럼 안 움직여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뉴럴링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정교한 조작이 가능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럴링크 자체가 우리 두뇌 속의 뉴런을 활용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두뇌 속의 뉴런을 모방하여서 비슷하게 작동하게 만든 것인데, 뉴럴링크와 인공지능 사이의 상호작용,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 스페이스X에서도 다가오는 27일 폴라리스 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폴로 이후 가장 먼 우주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역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다양한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혁신을 만들고 있는 일론인데, 미래에는 이 모든 기업들이 상상하지 못한 시너지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가 하나 때문에 그 정도 미래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굳이 주가에 목매달지 않아도 되는 미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5년 중반에 $4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닝이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개념이 이 트루 P 레이쇼였죠. 이 트루라는 게 실제로 발생한 어닝을 바탕으로 P 레이쇼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2025년 한 2분기라고 치겠습니다. 그때 $4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어닝이 아니라 이후의 4분기 동안의 어닝이 되게 됩니다. 2025년 3, 4분기 그리고 2026년 1, 2분기 어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400불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이전에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이 트루 P 레이쇼 수준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값이 71.2였기 때문에 이 수준이 2025년 2분기에도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4분기 동안 평균 $1.40의 어닝을 기록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 $400는 정당화되게 됩니다. 그럼 이 $1.40 가능할까 한번 살펴보죠. 일단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여전히 1년 이상 남아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분기 어닝 같은 경우 52센트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는 올랐지만 그래도 반등의 폭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3분기 전기차 판매 자체가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역대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이 거의 99.9%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2배 이상 혹은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마이너스 효과도 최소화되거나 혹은 소폭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으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닝의 플러스 효과를 주게 바뀌게 됩니다. 또 에너지 부분 역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총이익률로 봤을 때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총이익률이 반등을 했는데 반등 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분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을 하였고 시장 전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반등 자체는 거의 확정적인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비용 관리 능력 자체는 거의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판매가 인하와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역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져서 갑자기 전기차 판매량이 상상 이상으로 떨어진다.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죠. 그 희박한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지난 분기 상당히 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이었죠. 이게 622밀리언인데 이걸 EPS로 환산하게 되면 17센트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지난 분기 발생하지 않았다면 거진 70센트에 가까운 어닝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 일회성 마이너스가 이번 분기에는 또 발생하지 않고 2, 3년에 한 번 일론이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발생은 하지만 그래도 매 분기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기도 합니다. 또 지난 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 이거 일회성 이익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벌써 판매가 다 끝이 난 상태이고 이제 인식하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게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탄소 배출권 판매가 늘어났는가? 경쟁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테슬라가 너무 저렴하게 만들어서 파니까 경쟁이 되지 않아서 전기차 판매를 줄인 결과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늘리거나 혹은 이 법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판매량은 한동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2분기 말 기준 $400에서 중요한 거는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안되고 에너지 부분의 점프가 고려가 된다면 FSD를 제외하더라도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과거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이 어닝 부분에서 판매량이 훨씬 적을 때도 높은 수준의 어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잭슨홀 미팅도 다가오고 또 경기가 침체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매년마다 경제 위기, 대공황,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다르다입니다. 이 경기 침체의 공포를 포용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실제 그 침체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나스닥 수치를 보게 되면은 1984년 254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감한 수치를 보게 되면 거진 18,000입니다. 40년간 70배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제 침체가 일어나기도 하였죠. 이거는 전체 지수가 이런 수준인데 이 지수 안에서도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수익률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불안하다 혹은 본인의 투자 자체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형태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싶다. 현금을 가지고 있기는 그렇고 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채권 중에서도 2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자도 받고 그다음에 이 채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채권은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 채권의 가격 변화가 커지게 되고 현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본드에 투자하게 된다면 만약에 2022년 수준으로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현재 50% 정도의 수익을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또 페드가 미쳐서 기준금리 찔끔 인하하고 더 이상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채권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본다면은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